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싱글맘이에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완연한 봄이 되었네요. 길거리를 걸으면 여기저기서 어여쁜 꽃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곧 있으면 가정의 달 5월도 올 텐데 매해 5월이 되면 저는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행운이나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걸 바라는 건 힘든 사람들 희망 고문하는 거라며 경멸하기까지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해 5월에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으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났지? 할 만큼 경험하고도 믿을 수 없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을 아주 어릴 때 경기도 소재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저처럼 시설에 모여 사는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저와는 다른 또래 아이를 보고 현실을 알았고 그 뒤부터는 극도로 튀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됐어요. 다행인지 뭔지 선생님도 친구들도 딱히 저에게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지냈는데 문제는 성인이 되고 보육원을 퇴소한 후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육원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하거든요. 자립할 준비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린 마음에 저는 제가 성인이 되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보육원 원장님의 도움으로 외지긴 했지만 숙식이 해결되는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고 당장은 일을 배우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보육원 출신 어쩌고 소곤거려도 못 들은 척 악착같이 일만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거의 쓰지 않고 돈을 모으니 1,5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죠. 사장님은 제가 성실하다고 좋아해 주시며 월급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더욱 돈을 모아야 도시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나름 공장에서 인정받는 능숙한 작업자가 되었는데 그 즈음에 지금은 악연인 것을 알지만 그때는 운명이라 믿었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저는 유일한 젊은 아가씨였어요. 그러다 무슨 이유인지 대학생이라는 남자가 이 일을 배우겠다며 출근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또래가 없는 환경 때문인지 그 남자와 저는 자연스레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던 그 남자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휴학을 하고 돈을 벌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죠. 물론 그 남자도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둘은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힘들었겠다며 위로했고 그 뒤로는 작은 거라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챙겨주려 신경 쓰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은 어느덧 이성의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크리스마스를 둘이 함께 보내자는 약속을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보육원을 나와 늘 외롭던 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공장에는 비밀로 2년 넘게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조만간 작게라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청혼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눈에 뭐가 단단히 씌었는지 남자친구와 하루라도 빨리 함께하고 싶어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작은 방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던 저의 작은 소망은 남자친구와 함께 산 지 3개월이 조금 지나 제가 임신을 하면서 비참하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는데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4살이었고 비록 준비한 임신이 아니라 당황은 했지만 결혼할 사이이니 괜찮다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임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려 하던 그때
공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황당하게도 제 남자친구가 공장 사장님 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아니,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사는 여자는 전데 어디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너무 화가 났고 남자친구도 이 소문을 알까 했는데 그때 제 눈에 어쩐지 평소와 다르게 친한 모습인 남자친구와 사장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세상에, 도대체 언제부터 둘이 사귄 거야? 이놈의 지주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사실은 제 사정 다 아셔서 사장님이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겁먹었어요. 아, 뭘 그런 걱정을 했어? 사업하는 집들은 원래 그렇게 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거야. 아버지 요즘도 많이 힘드시지? 나도 이 사업 자리 잡기 전까지는 힘들었어. 우리 윤아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걸. 네, 들었어요. 윤아가 그래서 엄마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외교관 돼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돼야겠다고. 어머, 그게 또 자네한테는 그런 소리래? 평생 나한테는 표현 한 번을 하지 않더니 애인이 좋긴 좋구만. 아무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 잘해봐. 저 정말 윤아한테도 사장님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래, 그리고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사장님 말고 어머님이라 불러. 나도 우리 딸 덕에 든든한 아들이 생긴 기분이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남자친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보고 윙크를 하며 살갑게 다가왔는데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면상에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던졌고 그걸 본 남자친구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는데 자기도 많이 놀랐는지 자꾸만 저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마구잡이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더러운 놈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손을 뿌리쳤는데 한번 이성의 끈이 끊어지자 저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되었는데요. 결국 제 목소리 때문에 공장 사람들은 저희를 일제히 쳐다봤고 남자친구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지더군요. 가만 보니 공장 사람들 사이에 사장님도 저희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놈이 저와 결혼을 약속하고 현재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 제 뱃속엔 아이까지 있다고 말해버렸는데 저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놈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순진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보육원 출신 년이 남의 앞길을 막아. 순진해? 왜? 보육원 출신이라 내가 쉬워 보였니? 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 네 입으로 네가 말해봐. 사장님 딸한테도 했듯이 똑같이 했니? 네가 지금 누구랑 비교를 해? 넌 그냥 데리고 논 거고 진짜는 거기야. 나 우리 윤아 사랑해.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세상에 윤아밖에 없어. 미친 새끼. 사장님 딸도 알까? 자기랑 결혼할 생각하면서 딴 여자랑 논 너를.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너 고소할 거야. 그래, 해. 보육원 출신 말을 누가 믿어줄까? 지가 먼저 꼬신 주제에. 뭐라고? 원망하듯 그렇게 보지 마. 너도 나랑 놀아서 좋았잖아. 그러게 왜 애는 덜컥 가져서 지랄이야. 아씨, 거의 다 됐는데. 저는 온몸이 분노에 떨렸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화난 얼굴로 다가와서는 저 대신 그놈의 정강이를 힘차게 차버리셨어요. 내가 늙긴 늙었나 보네. 사람 보는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 당장 내 공장에서 꺼져. 우리 딸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고.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오늘부로 퇴사 처리하고 임금은 계산해서 이번 주 안으로 넣어줄 테니 당장 나가. 사장님은 그렇게 그놈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당분간은 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저에게 사장님은
더욱 힘든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죠. 나는 말이야, 명희씨 사장이기 전에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명희씨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 아이는 낳지 않았으면 좋겠어. 명희씨도 그 아이도 불행할 거야. 여자 혼자 애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 포기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면 우리 공장에 남아도 좋아. 원하면 내가 다른 곳도 소개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를 포기한 다음이야. 나도 체면이 있으니 임산부, 그것도 미혼모를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생각 잘하고 얘기해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고맙지. 명희씨 덕에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됐으니. 처음부터 내가 그놈을 채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명희씨, 내가 미안해. 아, 진짜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저는 저보다 더 속상해하는 사장님에게 연신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결혼도 물 건너간 마당에 그놈의 아이를 낳아야 하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간사한지 아이 아빠가 그런 쓰레기인데 제 미래와 바꿔가며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중절 수술을 생각하고 산부인과에 갔는데 병원에서 저와 같은 예비 엄마들을 보니 저는 차마 수술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이 아이는 아이 아빠랑 상관없이 제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저와는 다르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해져선 저는 결국 공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 결정에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신 제가 살던 집을 대신 정리해 주셨고 퇴직금을 비롯한 보너스까지 넣어주시며 어디서든 잘 살고 힘들면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어요. 얼굴은 본 적도 없지만 사장님 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저는 미혼모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배가 아직 부르지 않아 집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건 힘들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마트에서 하는 행사 일을 골라 했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벌리지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정기검진을 갈 때마다 돈은 왜 그리 많이 깨지는지, 아직 시작도 안 한 미혼모의 삶은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남들 다 있는 보호자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는 더욱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은 있었지만 오롯이 저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니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낳은 예쁜 딸과 하루 종일 붙어있는 그 시기가 저는 싫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먹고 마음껏 잘 수는 없었지만 안 먹어도 배부르고 쪽잠을 자도 눈을 뜨면 제 딸이 옆에 있으니 행복했고, 게다가 모든 것이 처음인 서툰 엄마라는 걸 알았는지 저희 딸은 순했기에 저는 그게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생활하며 1년을 버텼고, 이 아이가 세상에 있는 한 저는 뭐든지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첫 돌이 지나면서 조금 잃은 감이 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저는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정을 안 마음씨 넓은 사장님이 저를 채용해 주셔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비록 몸은 몇 배로 피곤했지만 딸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행복했고, 이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것도 저에겐 과분한 욕심이었는지 저의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어요. 제가 일을 다닌 지 5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어린이집으로부터 아이가 코피가 너무 자주 나오고 오늘은 숨 쉬는 게 힘든 것 같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코피는 둘째치고
감기에 걸려 그러나 싶어 소아과를 찾았다가 의외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됐는데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걱정 가득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급성 백혈병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세상에서 저보다 재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 맡겨졌고 처음 사랑을 한 남자는 쓰레기에 큰 결심으로 낳은 아이는 백혈병에 걸리다니 저는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것마저 하지 못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어떻게 나한테는 하나를 주지 않느냐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울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나눠 가질 수 없는 아이의 고통, 게다가 급할 때마다 이용했던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저는 사는 것이 지옥이었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사정을 봐주던 사장님이 더는 어렵겠다며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근무일이 1년이 안 돼 퇴직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젠 그만 죽으라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딸아이는 골수 이식을 기다리며 긴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돈이 없어 딸아이의 이식을 기다릴 수조차 없었죠. 그리고 사람이 너무 궁지에 몰리니 원래는 죽어도 하지 않을 부탁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제 연락을 받은 보육원 선배 언니 오빠들은 그만한 돈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또 어떤 언니 오빠들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했는데요. 명희야, 애당초 그런 애를 왜 낳았어? 너는 겁도 없다. 그냥 그게 그의 팔자려니 해. 네 인생도 생각해야지. 너 나중엔 빚만 남는다. 그의 아빠한테는 연락해봤어? 왜 그런 폭탄을 너 혼자 끌어안아, 비겁한 새끼. 설마 지 자식 세상에 태어난지도 모르고 있냐? 너도 참 인생이 피곤하다. 피곤해.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전화했던 게 아닌데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매일 울었던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먼저 일하던 공장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그 번호를 핸드폰에 다 찍어놓고도 마지막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게 알려고 안 사실은 아닌데 어쩌다가 오지랖 넓은 공장 사람들로부터 사장님 딸이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못 헤어진다고 집을 나가서 사장님 속이 새까맣게 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날짜는 왜 그리 빨리 가는지 병원비 중간 정산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생전 사지도 않던 로또 5개를 사서 그것도 희망이라고 편의점에서 그 번호를 맞춰봤어요. 역시나 모두 맞지 않았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저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5월 초라서 사람들은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들떠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들 나만 빼고 행복한 것 같아 또 한껏 서럽고 분해 혼자 깡소주를 마셨어요. 그때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줌마들의 대화소리를 듣게 됐는데요. 다들 그거 알지? 저기 보이는 감나무 2층 집, 그 딸 백혈병으로 죽은 거. 그럼 우리 동네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 저 큰 집에서 여자 둘만 살았는데 딸 죽고 그 엄마 혼자 남았다고 우리가 딱하다 했잖아. 그래, 근데 그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었대. 그건 몰랐지? 어머머, 그래? 그 남자도 불쌍하다. 아니, 결혼 전에 그렇게 돼서 다행인가? 저 집 여자 돈 많잖아. 그게 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서 법적으로는 사위랑 장모래. 그래서 그 사위라는 남자가 그렇게 저 집에 가서 저 집 딸 사망보험금 달라고 걔 진상을 부린다는 거야. 어머, 정말? 딱 봐도 돈 보고 혼인신고 먼저 한 거네. 그치? 에휴,
저 여자 너무 불쌍해. 내가 저 집 여자랑 친한 사람이랑 요즘 아침 운동 같이 하거든. 그래서 들었는데 시집 와서 애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당하다. 딸 하나 입양해서 이제 좀 행복하게 사나 했는데 남편 사고로 허망하게 보내고 혼자 그 고생을 하면서 딸 하나 키웠는데 그 딸도 가버리면서 망할 사위 하나만 남았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건 그렇다. 아 근데 저 여자는 돈이 많잖아. 난 그래서 별로 자기처럼 걱정 안 된다 뭐. 여차하면 집 팔고 숨어버리면 되지. 하긴 그것도 그래. 저는 그 집이 부자라는 것과 그 집에 그 여자 혼자 있다는 말에 뭐에 홀린 듯 그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 감나무 2층 집을 갔고 새벽 1시가 되어갈 즈음 정말로 어떤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서 그 2층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걸 봤는데요. 문 열어. 아니 내가 엄연히 남편인데 와이프 보험금을 왜 못 받아? 당신 그 돈 다 챙겨서 죽을 때 싸들고 갈 거야? 당신 아무리 싫다고 해도 이제 당신한테 가족은 나뿐이야. 그 남자가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집을 자꾸만 올려다봤고 스멀스멀 제 안에 나쁜 생각이 또아리를 틀더라고요. 당장 저 집에 들어가서 돈이 되는 뭐든 가져오고 싶었죠. 순간 마지막으로 남았던 제 양심이 저를 붙들었어요. 저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났는데 다음날 야속하게도 저희 아이와 꼭 맞는 골수가 있어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너무 기쁜 소식인데 중간 정산도 못하고 당장 돈이라고는 10만 원도 없던 저는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고 그 순간 어제 갔던 감나무 2층 집만 떠올랐는데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죽으라고 내모는데 어떻게 끝까지 도덕적으로 세상을 사냐고요. 그래서 일단 내 새끼부터 살리고 그 다음엔 벌받자 하는 심정으로 병원에는 수술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날 늦은 저녁 저는 부잣집이라는 그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담을 넘기 위해 담장을 살폈고 저 같은 나쁜 사람들을 막기 위해 뾰족뾰족한 유리를 담장에 설치한 듯 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던 저는 그 유리에 손이 박히든 말든 담을 넘었어요. 결국 손에서는 피가 철철 났지만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고 집 안으로 들어갈 곳을 찾던 중 1층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걸 알아 집 안까지 너무나 쉽게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집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걸 본 저는 구급차를 부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 됐다며 가져간 가방에 돈 될 물건을 담기 바빴는데 거실로 나오니 조금 전까지 쓰러져 있던 아주머니가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앉아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가방에 챙겼던 물건들이 대구로 굴러 아주머니 앞까지 굴러갔는데 아주머니는 놀라기는커녕 너무나도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길이 창창한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도둑질을 해? 사는 게 힘들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방엔 그리 돈 될 물건이 없어. 죽은 내 딸 방이거든. 생전 뭐 갖고 싶다고 말을 안 하는 애라 변변한 것이 없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저기 안쪽에 문 하나 보이지? 거기 가서 찾아봐. 거긴 내 방이라 그래도 돈 될 물건이 좀 있을 거야. 처음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아이가 아파서 수술비 때문에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수술비? 아이가 많이 아픈가? 백혈병이라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해요. 뭐? 백혈병? 이식받을 골수는 찾았고? 네, 근데 돈이 없어서 이미 대출도 모두 받아서 정말 돈 나올 구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거 다 두고 갈게요.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애한테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그냥 가긴 어딜 가. 여기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그렇게 아주머니는 조금 전 초점 없는 모습과는 다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가방을 들고 아까 말한 방으로 들어가셨고 정말로 물건을 가방에 한가득 담아오셨는데 글쎄 도둑질하러 온 저에게 당신의 카드까지 내어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병원비 내. 우리 집에 나쁜 놈이 자주 와서 현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요. 도둑질하러 온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린 아닌 것 같은데 애가 몇 살이야? 2살이요. 아, 그 어린 게. 애기 엄마 그동안 힘들었지? 아까 그 애한테는 애기 엄마 없으면 아무도 없다며.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애기 아빠는 어쩌다 없는 거야? 죽었어? 아니, 임신하고 보니까 나쁜 놈이었어요. 결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이런 썩을 놈의 새끼? 지혜를 가진 여자를 버려? 저는 난생 처음 제 편을 들어주는 아주머니의 말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며 그런 결정 아무나 할 수 없어. 정말 대견하다. 너무 대견해.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게 돼버렸고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주머니는 연신 괜찮다며 제 등을 쓸어주셨고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분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다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밀려와 죄송하다고 그냥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오히려 그런 저를 붙들며 카드를 가져가라고 하셨는데요. 애 병원비는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다 가져가.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 필요하면 돈 꺼내 쓰고.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러긴? 자네 내일이 어린이날인 건 아나? 나도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뉴스에서 그러더라고. 그러니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애기 엄마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애기한테 주는 거야. 이식받을 골수가 있는데 뭘 망설여. 내 딸은 그 이식받을 골수가 없어서 세상을 떠났어. 세상에 사람 목숨만큼 귀한 건 없는 거야. 하물며 새끼 목숨인데 얼마나 귀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주머니의 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은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희미하게 미소 짓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내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딸은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기적처럼 살게 되어 점차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나고부터는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 카드가 체크카드라 그 카드로 조금씩 돈을 넣으며 틈틈이 집 앞에 떡과 과일 같은 간식도 놓고 오고 했어요. 한 번은 딸아이와 떡볶이를 사들고 그 집 앞을 가니 그날은 작정이나 한 듯 아주머니가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다행히 왔네. 설마 저 기다리셨어요? 어제도 기다렸지. 이렇게 사람을 먹는 걸로 꼬셔놓는데 어떻게 안 기다려?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죄송하긴 뭘. 이 애가 그때 말한 그 앤가? 아우 이뻐라. 어떻게 요렇게 작은 애가 걸어다니지? 그나저나 오늘은 뭘 사왔어? 떡볶이요. 사실 이런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두지 말까 했는데. 무슨 소리야. 세상에 떡볶이 안 좋아하는 대한민국 여자가 있나? 나 좋아해.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가. 알다시피 내가 혼자라 너무 외로워. 저는 외롭다는 아주머니 말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저희 딸도 아주머니를 낯설어 하지 않았고 그렇게 처음으로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는데 집 안이 전에 봤을 때보다는 어쩐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집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지?
나도 그날 이후부터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 사실 우리 딸도 애기 엄마처럼 어릴 때 보육원에서 데려왔거든. 아휴, 그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가서 확 죽을까 하던 날이었는데 마치 우리 딸이 자네를 보낸 듯 자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저는 그날 나쁜 마음으로. 알아. 근데 우리 이제 그 일은 우리 둘만 하는 걸로 하세. 그때도 말했지만 애 엄마가 애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나. 난 오히려 애기 엄마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날 자네 덕에 나도 내 딸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거든. 아주머니는 그날 이후 살겠다고 마음을 바꾸셨고 모처럼 집을 치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딸의 유품 중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딸이 강제적으로 혼인신고서 작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아픈 몸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준비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아주머니는 당장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다고 하셨어요.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주머니는 이제야 자신도 딸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마음이 든다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맨날 보험금 달라고 진상 부리던 사위놈도 깨끗이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아, 엄마는 저런 거구나. 나도 내 딸을 위해 저런 엄마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 더 억울할 뻔했지. 고마워.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저희 애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해서 매달 내 통장에 돈을 넣는 건가? 아, 그건 쓰라고 줬더니 되려 돈을 넣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황당해?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죠. 그래서 내 오늘은 그 말을 하려고 애기 엄마를 기다렸어. 네? 무슨 말씀을? 이제부터 그 통장에 돈 넣지 마. 대신 이렇게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나랑 놀아줘. 오늘처럼 딸도 데리고 와서 재롱도 보여주고 지금처럼 같이 떡볶이도 먹고 혼자 먹는 밥 진짜 맛없어. 그러니까 나랑 종종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수다도 떨자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제가 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자네 전에 대출 받았다고 했지. 이참에 그 돈도 내가 해결하지. 어차피 죽으면 사회에 다 환원할 생각이었어. 대신 일주일에 4번은 나 보러 와야 해. 뭐 여차하면 여기로 이사 와도 되고 내 집세는 안 받을게.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자 그런 제 얼굴을 보고 웃음이 터진 아주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저는 그때의 그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왜?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사람은 말이야, 가끔 이럴 때도 있어.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잘 돼서 오히려 불안할 때가 한 번은 있거든.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해. 나는 애기 엄마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어. 이 좁아 터진 세상을 믿기엔 세상은 너무 느리고 불공평하잖아. 혹시 아나? 내가 자네한테 베푼 은혜가 훗날 나한테 또 좋은 일로 돌아올지.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줄 때 받아. 아주머니는 망설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무엇을 재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 이런 행운은 처음이라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돈을 떠나서 아주머니의 그 내민 손을 잡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는 동안 있는 힘껏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이 통했는지 저희 3사람은 그날 이후 누가 보면 가족이라 생각할 정도로 특별해졌어요. 그렇게 저희 3사람은 사계절을 함께 보냈고 처음엔 이모라고 부르던 호칭은 아주머니의 바람으로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저희가 너무 가깝게 지냈을까요? 동네에서는 제가 돈을 노리고 아주머니에게 애까지 동원해 접근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제 평생 다신 엮이고 싶지 않은 그놈이 아주머니 집 근처를 서성였고
뻔뻔하게 그 입을 놀렸는데요. 잘 지냈어? 우리 애가 벌써 그만큼 컸나? 닥쳐. 이 애는 내 애고 너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여긴 왜 온 거야? 세상이 참 좁아. 그치? 왜 왔긴? 내 인생 망친값 받으러 왔지. 무슨 소리야. 결국 사장님 딸 껴와서 같이 도망갔다며. 도망? 그래 갔지. 근데 그년이 날 납치범으로 신고를 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임신했다고 짓거리지만 않았어도 그 공장, 그 재산 다 내 거였다고. 웃기고 있네. 넌 세상이 그렇게 쉽니? 나야말로 너한테 잘못 꼬여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근데 뭐? 무슨 값을 받아? 원래 넌 고아잖아. 원래 고아들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아? 그걸 왜 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망하고 싶으면 얼굴도 모르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 원래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데 너도 설마 니 딸 고아 만들 건 아니지? 뭐라고? 너 뚫린 입이라고 말 다 했어? 자, 우리 좋게 생각하자. 듣자 하니 너 여기서 돈 좀 꽤 받은 것 같던데. 좋게 말할 때 우리 그 돈 나누자. 애도 같이 만들었는데 돈도 같이 나눠야지. 그럼 뭐 내가 아빠 노릇은 가끔 할게. 너도 솔직히 애 아빠 필요하잖아. 저는 그놈의 말에 잊고 있던 분노가 다시 일었어요. 그리고 애가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그놈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물벼락이 그놈을 덮쳤고 그놈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놈 뒤에는 저보다 더 화가 난 아주머니, 아니 엄마가 비어있는 양동이를 들고 씩씩거리며 서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단번에 그놈의 멱살을 잡으셨는데 그때는 도리어 그놈보다 엄마가 큰일을 낼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구나.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놈이. 이거 놓으세요. 아줌마 딸이 누군데요? 누구긴? 옆에서 봐놓고도 모르냐? 아줌마, 얘는 아줌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고아예요. 무슨 이런 애를 딸이라고? 주둥이 찢어놓기 전에 그 입 안 닥쳐? 왜? 동네 소문 듣고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찾아왔냐? 사내 새끼가 참 비굴하다. 똑똑히 들어. 얘 내 딸 맞고 얘는 내 손녀야. 어디서 그 더러운 면상을 디밀고 지랄이야. 왜? 내 딸이 순진해서 만만해? 너 내가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발해줄까? 사내 자식이 얼마나 안심하면 지 새끼까지 버리고 내빼.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야?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그놈은 순간 꼭지가 돌아 엄마를 위협하려 들었고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있는 힘껏 그놈을 발로 차버렸는데 그게 급소였는지 그놈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긴장하고 있는데 엄마가 먼저 저와 제 딸을 자신 뒤에 숨기셨고 마치 그 모습은 어미가 새끼를 지키려는 모습 같았는데요.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되었어요. 똑똑히 들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고아라고 부모가 없는 줄 알아? 다 그럴 사정이 있는 거지. 그 속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명의 고아 아니고 내 딸이야. 지금은 내가 엄마라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 너 같은 거 트럭으로 덤벼도 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그러니 썩 꺼져. 내 새끼들 앞에 또다시 나타나면 너 그때는 스토커라고 확 신고할 테니까. 그놈은 아까 맞은 곳이 계속 아픈지 끙끙거리며 엄마의 윽박에 씩씩거리며 도망을 갔고 다행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명희야, 내가 정말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곳에 가서 셋이 같이 살자. 이 집을 파신다고요? 안 돼요. 이 집이 엄마한테 어떤 집인데. 여기에 추억이 많잖아요. 안 돼요, 절대. 그래, 추억 참 많지. 근데 나한테는 추억만큼 미래도 중요해. 물론 너랑 우리 라이가 없었다면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난 이제 내 가족이 더 중요하단다. 그래도 여긴 너무 시끄러워. 라이도 생각해야지. 사람들 수군거리는 거 나는 우리 손녀가 몰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원래부터 셋이 가족이었던 것처럼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자. 그래, 나는 전부터 꽃집이 하고 싶었어. 이왕이면 새로운 일도 해보면 좋겠다. 넌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엄마는 눈이 반짝반짝해져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차마 계속 반대를 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요, 여태 저에게 어느 누구도 하고 싶은 걸 물어본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 말이 너무 설렜고 그 후에는 저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예쁜 꽃을, 저는 마시는 커피를, 바다가 보이는 작은 꽃집 겸 카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올해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저희를 3대 모녀집이라고 불러요. 모두들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딸은 엄마와 할머니 덕에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예쁘게 자랐고 말도 어찌나 잘하는지. 학교 다녀오면 쫑알거리기 바쁜데 가끔 저는 그 말이 너무 과해 그만하라고 핀잔이라도 줄 때면 항상 딸아이가 자신의 1번이라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끼 눈을 뜨시고는 저에게 아니, 이렇게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에 누가 뭐라고 해? 라이야, 더 해봐. 할머니는 우리 라이 이야기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라고 하시는데 오죽하면 동네에서도 저희 엄마를 손녀만 아는 바보라고 부르세요. 그 정도로 손녀 사랑이 각별하신데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볼 때면 엄마가 기꺼이 보여줬던 5월 어린이날 기적이 떠올라 새삼 저 두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언젠가는 엄마에게 꼭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해야 했던 그때 엄마를 만난 건 엄마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 자체가 기적이었음을 꼭 말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